박희락 교수입니다. 며칠 지났습니다만 북한 열병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북한이 휴전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격, 방어의 경쟁을 해왔는데 저는 이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 남한이 전략적으로 패배했고 그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현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열병식에 제시된 몇 가지 중요한 전략 무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화성 16형입니다. 아마 15형을 개량한 것 같습니다. 이 15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 28일 시험 발사를 해서 이제 고각으로 쐈지만 그것이 45도 각도, 즉 가장 장거리로 가는 그런 탄도로 쐈을 때는 워싱턴, 뉴욕을 공격할 수 있는 13,000km 비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화성 16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다가 훨씬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거기에 다탄두를 탑재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두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으로 이것을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탄두가 많기 때문에 뉴욕과 워싱턴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무기죠. 또 이번 그 열병식에서 북한은 북극성 4A형을 소개했습니다. 북극성 3호는 북한이 2016년부터 계속 시험 발사했고 최근에는 2019년 10월 2일 날 시험 발사를 해서 한 2,500km 정도 가는 거리를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형으로 만들어져서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2020년 8월 우리 국정원 국회에서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신형 잠수함 4,000 내지 5,000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잠수함에 이 SLBM 북극성 4A를 탑재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태평양 상으로 나간다면 미국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잠수함은 바다에서 못 찾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LA 서해안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때는 미사일 방어망 역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핵무기를 북한은 수십 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으로 35개, 이거는 미국 과학자 연맹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60개는 미 육군에서 추측하고 있고요. 100개까지 추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35개 내지 1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것을 1년에 7개 내지 10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전력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한국을 언제 어디서든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북한은 천년 우라늄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무기급으로 농축하고 있습니다. 곧 200개 이상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론적인 거지만 그 전에 이 이론을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전략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최소 억제라는 겁니다. 미니멈 또는 미니멀 디터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사용하고 있는 핵 전략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SLBM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LBM이 생존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척의 잠수함을 딱 갖고 있습니다. 왜 4척을 갖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정비도 하고 훈련하고 또 고장난까지 고려해도 어쨌든 한 척은 언제든지 대양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만약에 기습 핵 공격을 가한다고 한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그 한 척 이상의 핵 잠수함에서 러시아의 1개 내지 2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위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영국과 프랑스를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국의 1개 내지 2개 도시가 초토화하는 것이 자신들한테는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자제한다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북한은 샌프란시스코나 LA를 파괴하게 되면
자신은 초토화되겠죠. 미국의 막강한 핵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초토화돼도 미국한테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LA나 샌프란시스코가 초토화되는 것은 미국한테 심각한 피해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없고 확장 억제, 즉 한국을 위해서 핵 응징 보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한국 공격을 위한 다양한 전술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게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겠죠. 이거는 사실 이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상승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망에 이 요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북한판 지대지 미사일이라든지 400mm 또는 600mm에 해당되는 방사포를 다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고도가 낮아서 우리가 아무리 미사일 방어망을 정교하게 구축한다 하더라도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번에 특이하게 북한은 신형 전차, 장갑차 등의 다양한 첨단 보병 장비도 과시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조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생산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북한이 그 방향을 지향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을까. 따라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그 재래식 분야도 북한이 질적으로 도약하고 따라서 우리가 재래식 전력의 질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 제반 전력은 미국을 공격을 해서 우리한테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 또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기습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방어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가? 절대로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미흡합니다. 사실 지난 정권 때는 삼축 체계라는 걸 통해서 나름대로 방어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제 타격, 킬체인, 미사일 방어, KAMD, Korea and Missile Defense, 응징보복,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그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선제 타격을 하고 그래도 공격을 하면 미사일 방어하고 그 다음에 평시에도 우리 미국의 핵 확장 억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우리 재래식 전력으로라도 이 대규모 응징 보복을 하겠다. 특히 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는 사살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과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기술적으로도 북한이 5분 내에 발사 가능한 고체 연료형 이 미사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선제 타격은 킬체인은 30분 정도 걸려서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 불가능한 거죠. 또 우리 미사일 요격망을 만들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이스칸데르와 같이 요격을 회피하는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또 응징보복은 현 정부 자체가 아예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북한 핵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비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은 미국 확장 억제 여기에도 별로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핵 미사일로 이 LA나 샌프란시스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전략적으로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스스로가 방위 분담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장관 간의 회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동티모르에 병력을 보내놓으면 동티모르가 좀 발전했을 때 우리도 좀 돈 내라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타협을 하면 다 될 텐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척 하면서 중립을 나름대로 도모를 해야지 일체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편을 든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관 간의 회담에서도 이 굉장한 불협화음이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이 말로라도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가도 잘 이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 2018년 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이미 핵우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현 수준 주한미군 유지 그걸 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뺐다는 것은 미국이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우산을 뺐다는 것은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가한다. 아무 방법이 없죠. 아마 여러분들 가족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에이 공격 안 해. 절대로 안 할 거야. 자기 망하는 걸 공격을 하겠나. 이 말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이 공격 안 하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참남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현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좌파는 전혀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북한의 체제 유지라는 말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북한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만들었다 그랬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동일민족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동일민족인데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동일민족인데 수많은 도발을 통해서 우리 정부 요인도 죽이고 우리 공비들을 동원해서 죽였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렇게 동족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되겠습니까? 현재처럼이라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북한이 공격하면 항복하려고 하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항복하고 나서 또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참 우리가 지금까지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해서 항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그동안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할 겁니까? 사과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납니까? 합리적인 시각은 북한이 핵무기는 적화 통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도 무기지 않습니까? 무기도 북한 공산당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모든 것은 이 공산화를 위한 목표, 그 달성을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산당의 목표는 전 한반도 공산화입니다. 이걸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 강령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합리적으로라면 북한의 핵무기는 적화 통일을 위해서 개발했고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전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H.R. 맥마스터, 존 볼튼 모두 북한의 핵무기 보유 목적은 적화 통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 북한의 열병식이 있은 후에 우리 신문기자가 랜드 연구소에 있는 브루스 베넷 박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이제 앞으로 내부가 좀 불안해진다고 생각한다면 남한 공격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이 북한이 재래식으로 공격하다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공격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핵무기 공격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베네트 박사는 북한에서 그러한 계획을 만든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군에서 전역했습니다만 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진급 못하는 것과 마누라 바람난 것은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안다. 사실은 그런 점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는 진급될 것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었잖아요. 그래도 참 진급 안 된다는 소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말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진급 발표가 났는데 전화가 안 오면 잘못됐는가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 안보 위기는 자국민만 모르고 우리만 모르고 나머지 세계에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강하다, 경제력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 첨단 무기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요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월드 파이어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화력 지수라는 데는 우리를 6위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을 25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쟁 수행력이 아니고요. 나라 전체의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핵전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북한 핵무기 영향 판단, 실온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 나름대로 핵무기가 포함되어야 진정한 군사력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핵무기를 한번 포함시켜서 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단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IISS라고 있습니다. 영국 전략연구소의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이 남북한의 주요 무기를 전부 이제 그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이 국방비가 우리가 높지 않습니까? 국방비까지 고려하니까 우리가 700, 북한이 676으로 우리가 1위고 북한이 97% 정도로 우리가 조금 우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핵을 포함했습니다. 핵도 우리를 전혀 포함 안 한 게 아니고 북한은 자체 핵이고 우리는 이 미국의 핵우산을 받는다고 고려하니까 우리가 북한이 1.2 정도가 됐습니다. 1.2.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북한이 재래식과 핵으로 공격하고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700, 북한이 1014가 돼서 우리 1대 1.45, 한 50% 정도 우리가 열세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핵은 조카와 같아서 핵무기 하나만 있으면 재래식 전체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서 하도 우리가 이 우세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핵을 넣어봤습니다. 핵을 넣으면 사실 우리 굉장히 열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 부족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상당한 부분은 남한으로 들어오면 현지 조달이 가능합니다. 유류, 식량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사실은 우리 한국군을 접수하게 되면 많은 장비, 탄약도 사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요. 이 박격포탄 우리보다 조금 구경이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유사시에 우리 탄약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특히 북한이 만약 수도권과 같은 좁은 지역에 집중한다면 남북한 군사력 비율은 더욱 격차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경기도 지역에 집중한다면 우리 동쪽에 있는 군사력은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할 때입니다. 우리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없을 때 제가 속전속결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때는 국방비가 이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1이고 북한이 1.6입니다. 그리고 이 핵을 포함했을 때 해보니까 북한은 1.9입니다. 우리보다 2배가 더 큰 거죠.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보다 2.3배가 더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로 대응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재래식 무기를 감안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2배 내지 3배 이상 북한이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또 사실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은 현실을 지켜야 됩니다. 현실은 피한다고 없어지거나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은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군대는 북핵 대응을 포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좌파들은 대부분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자기 최면, 자기 기만 중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곧 통일이 될 거야. 북한은 곧 붕괴될 거야. 그러한 자기 최면, 자기 기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하고 대통령한테 북핵 대응을 요구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저러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작정이냐? 그거 보고해라. 물어야 됩니다. 헌법 66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책무를 현 대통령이 가장 등한시하는 거죠.
대통령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대통령이 없어도 경제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질서를 창출해서 벌도 주고 상도 주고 돌아갑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없으면 군대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도 많이 주고 특권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에 책무를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책무를 등한시하는 거 저는 이해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대통령 반성할 필요가 없죠. 진짜 대깨문한테 진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대깨문 있으면 진짜 좀 설득을 하고 좀 전해주세요.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에 가장 먼저 처형한 사람이 친북 베트남 인사였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공산화하면 누구를 먼저 처형하겠습니까? 자신들한테 협조했다고 오히려 상 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이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지분을 요구할 현재의 친북 좌파를 가장 먼저 처형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한의 핵 전력이 이 정도로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핵무기 개발하자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외치고 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조용히 잠재력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개발하면 얼마나 걸릴까? 그럼 좀 당기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우리가 비밀리에 해야 될 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용히 점검하고 보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요구하셔야 되고요. 그냥 핵무기 개발하자!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이든 동해안이든 또는 심지어 일본이든 거기에 배치하도록 요구를 해서 현장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균형을 이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현실을 직시하시고 어려운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앙드레 지데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자. 그 좁은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바깥에 나가서 말로만 외치는 겁니다. 좁은 길은 여러분들 며느리, 사위, 여러분들 친구의 아들들, 이 대깨문을 하나하나 조곤조곤하게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